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이 이제 일요일 과정 마지막인데, 진도가 지금 저당권부터 쭉 밀려있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는데, 일단은 흐름만 잡고, 다음 주부터 다시, 처음부터 다시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혹시? 초전박살. 초전박살. 이게 무슨 사자성어 그런 게 아니에요. 사자성어가 아니고, 70년대, 72년에 7.4 남북 공동성명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북에서는 자기 체제를 보장받고, 그 다음에 남한에서도 체제를 보장받고 해가지고, 서로 체제 보장용으로 이제 공동성명을 협의를 했는데, 7.4 남북 공동성명 발표를 하면서 박정희가 뭐를 했냐면, 이북에 우리가 북진을 하면 9일 만에 통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 용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하잖아요. 러시아하고. 그죠? 초전에 끝내버리는 거예요. 초전에 손으로 때려서 죽이는 거예요. 전쟁은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공부는 그게 돼야 안 돼요. 공부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초전에 박살을 낼 수가 없어요. 특히 민법은 처음 보고 한 방에 다 이해했다? 문제 푼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공부는. 아시겠죠? 전쟁이야 빨리 끝내는 게 좋죠. 근데 공부는 빨리 끝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라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는? 반복해야 된다고요, 반복. 그래서 우리 커리큘럼이 이제 1, 2월, 그 다음에 3, 4월, 5, 6월, 7, 8월 해서 계속 도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 의미에서, 자, 어디를 보시냐면, 지난번에 우리 유치권까지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404페이지 한번 보셔요. 404페이지. 그래서 계약법까지 쭉 오늘은 흐름만 좀 잡고, 마치겠습니다. 404페이지 보시면 뭐 나오죠? 저당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시험에 자주 많이 나오는데요. 그죠? 빈출이 많이 되죠. 그럼 이 저당권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들 하시는데 뭐가 포인트냐면 일단은 그 의의 한번 보시죠. 356조 조문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뭐 이렇게 빨리 읽어요? 급해서 되는 거 없어요.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누가? 저당권자는. 서술어는 뭐예요? 저당권자는. 이게 주어잖아요. 서술어 뭐예요? 서술어. 네? 자기 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럼 저당권이라는 권리는 뭐 하는 권리? 자기 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이게 포인트예요. 그죠? 자, 그럼 칠판 한번 보셔요. 다시. 자, 갑 소유 부동산이고 을이 갑에게 돈을 1억 원을 빌려줍니다. 1억 원을 빌려줬다 그러면 을은 뭐죠? 돈 빌려준 사람? 예? 금전의 채권자죠. 그럼 돈 빌렸으니까 갑은 뭐가 돼요? 채무자. 그런데 갑이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안 갚으면. 그죠?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돈 안 갚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서 담보를 확보하는 거죠. 그 담보가 뭐가 있어요, 이제? 부동산이 있잖아요. 부동산에 대해서 얘가 담보를 잡습니다. 어떻게 담보를 잡냐면 동산이라면 시계 같은 거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죠? 점유를 이전할 수 있으니까 시계 같은 건 잡아서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질권이라고 해요. 근데 부동산은 가져와서 붙들고 있을 수가 없죠. 말 그대로 부동산은 안 움직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서류로 잡아놓는 거예요. 서류로. 그걸 이름하여 뭐라 그러죠? 저당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저당권자가 되죠. 이게 담보물권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 담보물권은 서류로 지금 갑의 부동산에 대해서 잡고 있는 건데 뭘 잡고 있느냐? 처분권능을 잡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얘가 그 집의 소유자니까, 부동산 소유자니까 얘만이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처분권능을 떼다가 얘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채무자 갑이 돈을 안 갚았다 그러면 이 저당권을 뭐 하는 거죠? 실행한다 그래요. 실행한다. 저당권을 실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네? 경매한다. 다시 말하면 강제 집행한다 그거예요. 결국 저당권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경매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매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집을 샀단 말이죠. 대출금 이자를 못 내요. 원금도 못 갚아요. 그럼 은행은 뭐가 되는 거죠? 저당권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 은행이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경매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은행은 공적인 임무를 가지고 있죠. 공적 업무를 수행을 하죠. 국가 경제에 금융에 관련된 공적인 임무가 있기 때문에 은행은 직접 채권 추심을 못해요. 추심한다는 말은 돈 받아내는 거예요. 네? 네, 은행은 그런 업무를 하지 않아요. 그럼 은행은 돈 빌려줬는데 못 받았다. 그럼 은행 입장에서 이건 부실채권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럼 부실채권을 다 모아가지고 매각해버리는 거예요. 통으로. 이렇게 부실하게 돈 빌렸는데 안 갚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번 달만 딱 집계를 해보니까 전국에 한 2,000명이 그렇게 물렸어요. 그 국민은행에서. 그럼 2,000개 부실채권이 발생했죠. 이해되셔요? 그럼 2,000개 부실채권이 발생했는데 지금 얘한테 1억 빌려줬지만 그거 다 합치면 2,000개니까 한 200억 되겠다. 예를 들어서 부실채권액이. 그럼 그 200억을 헐값에 떨이로 넘겨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최종 나중에는 이제 AMC라고 하는 회사가 뭐예요? AMC 들어보셨죠? 부동산 투자관리회사. 중간에 저축은행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은행에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팔아버려요. 부실채권을. 그럼 걔네들이 200억짜리 부실채권을 예컨대 100억에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부는 지들이 또 추심을 하고 경매에서 추심하고 또 일부는 또 팔아버리고 그럼 100억짜리 채권을 또 10억에 사고 그게 이제 AMC라는 회사예요. 부동산 투자회사. 그럼 걔네들이 이제 추심을 하는 거예요. 또는 일부 무량 물건은 저축은행에서 추심을 하고. 근데 그런 절차를 다 떠나서 저당권이라는 거는 어떤 권리냐 이거죠. 어떤 권리냐. 뭐 하는 거예요? 경매하는 권리다. 경매할 수 있는 권리. 그럼 얘는 소유권자가 아니잖아요. 소유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이 채무자의 부동산을 담보 잡아서 경매로 넘길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저당권이라고 한다.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제 은행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거쳐가면서 부동산 투자회사 같은 데에서 이제 추심을 하는 거예요. 돈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부동산이 다른 사람에게 뭐가 되는 거죠? 낙찰이 되는 거죠? 경매를 통해서 병이라는 사람에게 뭐예요? 낙찰이 된다. 그래서 이 낙찰받는 이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최고가로 사는 사람, 최고가 매수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공짜로 사는 게 아니고 돈 내고 사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경매 절차는 어디에서 진행하는 건가요? 법원에서 진행하잖아요. 법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어떤 종류가 있었나요? 들어보신 것 중에. 이혼하면 무슨 법원 간다? 가정법원. 해봤어요? 그죠? 정부의 행정 정책에 불만을 품고서 방역백색이 잘못됐다 소송 걸어요. 어느 법원? 행정법원에 가는 거예요. 행정법원.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요 법원에서 여기서 말하는 이 법원은 어떤 법원이에요? 집행법원이에요. 집행법원. 강제 집행을 하는 법원.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매물건 나왔을 때 낙찰 받으러 입찰을 하잖아요. 그럼 집행법원 가는 거예요. 그 법원 안에 저 하객동 있잖아요. 법원. 그 안에 집행법원이 따로 있고 민사법원, 형사법원 이런 게 따로 있는 거예요. 어쨌든 거기 가가지고 이 집행법원에서 이 경매 절차를 진행하면 거기다가 뭐를 했죠? 네? 매각.
대금을 납부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돈은 누가 받아야 되는 돈이에요? 아니, 누가 받아야 돼? 지금 이렇게 하면 얘가 이 부동산을 지금 낙찰을 받아서 소유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돈은 누구 거예요? 누구 돈이에요? 채무자가 받을 돈이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갑의 부동산이 돈으로 바뀐 거죠? 갑의 부동산을 팔아서 얘가 사가지고 그 대가로서 매각대금을 낸 거 아니에요. 법원에다가 냈지만. 그렇지만 이거는 누구 돈이다? 엄밀히 말하면 채무자 돈이다. 근데 채무자는 지금 빚쟁이죠. 쟤한테 돈을 훌렁 줘버리면 쟤는 들고 튈까요? 아니면 양심껏 채권자들이 나눠줄까요? 그러니까 들고 튀니까 법원이 대신 잡아놓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그래서 법원이 공정하게 돈 받을 사람 와서 돈을 받아가라 라고 해서 그 순서대로 돈을 배당을 해주는 겁니다. 배당해 주려면 법원에서는 뭐를 만들어요? 배당할 수 있는 표를 작성을 해준다. 그래서 배당표에 나와 있는 대로 순서대로 돈을 받아가는 거예요. 어떤 순서대로? 순위대로. 그리고 어떤 순위? 등기에 기재된 순서대로 돈을 받아가도록 해주는 게 이게 저당권이에요. 그러면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얘가 1번 저당권 또는 2번 저당권, 3번 저당권이 있었을 때 이 매각대금에 대해서 얘가 제일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더란 말이에요. 1번 저당권이라면. 후순위자보다 우선해서 돈을 변제받는 권리. 이게 저당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결과적으로 그럼 갑이라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락인에게 낙찰시켜주게 되면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내잖아요, 법원에. 내서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해준 다음에 남으면 그건 누구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갑에게 가야 되는 건데 대표적으로 남는 경우는 없다, 대다수가. 저렇게 경매까지 넘어가서 갑이라는 사람이 결국 쫓겨나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상황이, 지경이 온다면 이미 여기는 끝난 거예요. 털어도 나올 게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나 돈을 우리 갑에게 빌려줬는데 갑이 담보대필 재산이 없는 거예요. 그 자기 형님 찾아가가지고 형님 부동산, 형님 아파트 담보로 좀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부탁할 수도 있죠. 그럼 이 사람은 채무자, 채권자가 아닌 자기 형님, 예? 제 3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사람은 결국 이 사람 채무에 대해서 뭐를 한 거죠? 보증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물상보증인이다 그래요. 자, 연대보증하고 물상보증은 뭐가 다르냐? 연대보증이란 말 들어봤죠? 물상보증은 뭐가 다르냐면 얘는 채무액에 대해서 무한 책임이에요. 무한 책임을 지는 거야. 보증을 서주면 채무자 대신 보증인이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대신 갚는 게 보증이죠. 근데 이 보증을 해주는데 연대보증은 무한 책임이에요. 한도가 없어요. 채무액 전액을 다 보증해야 돼요. 근데 물상보증은 물건으로서만 보증하는 거예요. 예컨대 갑의 부동산이, 이 병의 부동산이 예컨대 2억이다. 그런데 채무액이 보니까 채무액이 예컨대 3억이 됐어요. 그럼 3억을 다 보상해 주는 게 아니고, 보증해 주는 게 아니고 자기 부동산에 한해서만 보증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거 날리면 얘는 더 이상 책임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얘는 무한 책임이지만 얘는 무슨 책임이다? 어떤 한도, 물건으로서의 한도로만. 그래서 물상보증인이다 그래요. 자, 그럼 조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서 그랬잖아요. 여기서 채무자 또는 제3자가 했을 때 제3자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물상보증인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점유는 누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부동산에 대해서? 점유는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에 대해서? 채무자나 제3자가 여전히 점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에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게 저당권이에요. 결국은 저당권은 딱 두 가지예요. 저당권 실행권, 경매하는 권리. 그리고 그로부터 뭐를 받는다? 자기 채권에
우선 변제를 받는다. 누구보다? 후순위자보다 먼저.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을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저당권을 뭐 하는 사람? 설정하는 사람. 얘를 그러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얘를 저당권자 이렇게. 그러니까 저당권자는 반드시 누구죠? 채권자이죠. 그죠? 근데 저당권 설정자는 반드시 채무자에 국한하지는 않지요. 채무자나 제3자도 설정자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저당권이 실행되는 과정에서는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경락인에게 어떻게 되는 거죠? 소유권이 경락인에게 이전되잖아요. 그죠? 이해되셨어요? 그럼 소유권이 경락인에게 이전돼야 되죠? 그렇다면 그 부동산이 건물이라면 그거는 동 단위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죠. 건물은 한 동의 건물, 두 동의 건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동해요. 토지라면 뭐죠? 필 단위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죠. 예? 조립봉은 봉지 단위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소유권 이전의 단위가 결국 저당권의 설정의 단위가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1필의 토지의 일부의 저당권 설정했다면, 그게 가능하다면 1필 토지 일부의 소유권 이전도 돼야 되는 거예요. 왜? 낙찰자에게 소유권 이전시켜야 되는 게 저당권의 역할이니까. 그쵸? 근데 낙찰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려면 1필 토지의 일부가 이전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토지는 필 단위로만 이전된다 그랬잖아요. 담배는 한 갑, 두 갑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한 갑의 일부인 한 가치만 소유권이 이전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같은 논리로 1필의 토지의 일부의 소유권 이전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1필 토지 일부의 소유권 이전이 안 되니까 1필 토지의 일부의 저당권 설정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해가 되는 거죠? 다시 일동의 건물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돼요, 안 돼요? 다시 슈퍼 가서 담배 한 갑 주세요, 두 갑 주세요 이렇게 해서 한 갑씩 사잖아요. 담배 한 갑의 일부인 한 가치만 소유권 이전해 주세요. 그러면 팔아요, 안 팔아요? 그렇게는 안 판단 말이에요. 단위가 갑이니까. 건물은 동이 단위예요. 따라서 한 동의 일부만 소유권 이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따라서 한 동의 일부에 대한 저당권 설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해되시는 거죠? 그거 하나 이해하시고. 그럼 얘가 저당권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떤 경우에 저당권 취득할 수 있겠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뭐 계속 해왔잖아요. 186조나 187조에 따라서 저당권 취득할 수 있잖아요. 186조는 어떤 경우죠? 법률행위 자기들끼리 돈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에 뭐를 하는 거죠? 계약하고 플러스 물권이니까 등기를 하면 저당권 발생하는 거예요. 어떤 등기? 저당권의 설정 등기. 그죠? 저당권도 상속될 수 있나요? 그죠? 이런 것들 통해서 등기 없이도 저당권 발생할 수도 있다. 이해되셨어요? 자, 요게 저당권이에요. 요게 저당권. 그러면 저당권의 큰 틀은 그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저당권의 성립 그랬죠. 저당권의 성립에서 양거 1번이 약정 저당권의 성립이죠. 그래서 저당권 설정 계약 하면 되는 겁니다. 넘겨보시고 그 다음에 반가로 2번에 저당권 설정 등기 나와 있죠. 다음에 반가로 3번 보시면 저당권의 객체 그랬을 때 저당권의 객체와 관련해서 1번 보시면 저당권은 목적물을 점유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이 마련되어 있는 것에 한해서 저당권 설정할 수가 있다. 특이한 것은요. 민법이 인정하는 저당권의 객체로는 부동산이 저당권의 객체인데요. 경우에 따라서 지상권이나 전세권도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요건 부기등기로 간다 그랬죠? 예,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저당권의 특수한 성립, 그래서 법정 저당권도 있고,
또 반가로 2번 부동산 공사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청구권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시험에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08페이지 넘겨보시면 저당권의 효력과 관련한 법인데 이 내용은 그냥 쭉 이렇게 보시면 돼요. 쭉 보시면 되는데 412페이지 가보셔요. 412페이지. 저당권의 실행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민사집행법에 의한 저당권 실행과 유효저당이 있는데 양가로 2번 민사집행법에 의한 저당권의 실행은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해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그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는 것.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경매하는 거죠. 경매. 자, 그럼 여기 봐봐요. 다시. 저당권을 실행한다는 건 뭐 한다는 거예요? 경매한다는 거죠? 경매가 무슨 말일까요? 경매가. 경쟁 매각이에요. 경쟁해서 매각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 물건 경매로 내놓습니다. 살려면 사세요 라고 하면 여러 사람이 달려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사람들이 다 입찰 가격을 쓰겠죠? 경쟁하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비싸게 쓴 사람이 낙찰되는 거예요. 이해 드는 거예요? 그럼 제일 비싸게 쓴 사람은 이 사람은 우리는 최고가 매수인. 최고가 매수인. 그럼 경매는 결국은 뭐예요? 경쟁해서 하는 매각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매매예요, 매매. 매매인데 경쟁시켜서 매매한다. 그럼 결국은 경매되면 그 부동산이라는 이 저 갑의 채무자의 소유의 부동산이 매각대금으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경매가 되면? 저 부동산이 얘한테 소유권이 이전되는 대신에 얘가 그 대가로서 돈을, 매각대금을 주잖아요. 그럼 결국 부동산이 돈으로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경매를 달리 표현하면 무슨 절차라고 한다? 한가 절차라고 하는 거예요. 가치가 변하잖아요. 가치가 변하는 절차. 무슨 절차? 한가 절차. 뭐를? 경매를. 자, 그래서 저당권이라는 건 어떤 권리인지 개념적으로 좀 이해하시면 돼요. 저당권은 특징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점이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점이 안 한다. 저당권자는 어떤 권리를 갖는다? 경매할 수 있다. 두 번째,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채무자 소유인 이 부동산이 경매를 통해서 낙찰이 되면 낙찰자 소유로 바뀌게 되잖아요. 언제 바뀔까요? 매각대금 완납했을 때 얘가 등기해야 등기 없이도 얘가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그러면 소유자가 바뀌는 거죠. 경매를 통해서 소유자가 바뀌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공부했듯이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다. 토지가 X고 건물이 Y라고 해보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개의 부동산은 같은 거, 다른 거? 다르죠? 그쵸? 토지와 건물은 별개잖아요. 자, 그런데 토지도 값것이고 건물도 값것이었는데 건물만 저당권이 실행되어서 경매로 얘한테 넘어갔단 말이에요. 토지와 건물은 별개잖아요. 근데 건물의 저당권이 실행이 되어서 경매되어서 낙찰자 소유로 바뀌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사람인데 저당권이 설정이 되었고 건물에만 저당권이 실행되어서 낙찰자에게 넘어간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토지 건물 소유자가 같았다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됐죠. 뭐가 나왔어요? 똥이다가 나왔잖아요. 똥이다. 이해되셨어요? 그럼 여기서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지상권을 우리는 366조의 법정 지상권이라고 지난주에 잠깐 봤어요. 이해되시는 거죠? 그래서 저당권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소유자가 바뀌게 되니까 법정 지상권이라는 문제도 발생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시는 거예요. 이제 자세한 건 안 보셔도 돼요. 이제 흐름만 보시면 되고 416페이지가 보셔요. 416페이지 보시니까 특수저당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특수저당권에서 양거래 1번 뭐 나와요? 근저당 그래요. 여기 봐봐요. 근저당 했을 때 이 근자가 무슨 근이에요?
뿌리 근자예요, 뿌리 근자. 기본적으로 근저당도 뿌리는 뭐예요? 저당권인 거예요. 그러면 얘는 특수저당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설명한 저당권은 일반 저당이죠. 그럼 일반 저당하고 근저당은 뭐가 다르냐라고 했을 때 사실 제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일반 저당권은 책에서만 봤지 등기상으로 본 적이 없어요. 전부 다 근저당이에요. 네? 실제로 저당권 등기 나온 거 보면 전부 근저당이에요. 일반 저당권은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책에서만 봤지. 등기상으로는. 그럼 얘는 뭐가 다르냐면 이런 거예요. 갑이 자기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아파트라고 해봐요. 아파트인데 한 10억 정도 나가요, 시세가. 요즘 뭐 아파트 10억은 우습죠? 제가 보니까 요즘에 저희 집 빼고 다 올랐어요. 하여튼. 그럼 이제 을이라는 사람이 얘가 채권자예요. 갑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돈을 빌려줘요. 근데 얼마를 빌리냐면 이제 3월 1일 정도에 약 3억을 빌렸습니다. 3억을. 그럼 이제 3억 원의 저당권 설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채권자가 3억을 빌려줬으니까 얘는 담보 가치가 지금 시세가 10억이니까 3억 정도는 충분히 빌릴 수 있잖아요. 근데 갑이 돈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4월 1일 정도 되니까 돈을 1억 원 더 빌려요. 그럼 채권액이 얼마가 됐죠? 4억이 됐죠. 그러다가 5월 1일 날 또 돈을 2억 더 빌려요. 그럼 채권액이 얼마가 됐어요? 6억이 됐죠. 이렇게 계속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7월 1일 정도에 3억을 갚아요. 그럼 채권액이 다시 3억이 됐죠. 계속해서 이렇게 돈을 빌리고 갚고 할 수 있나요? 그쵸? 그렇게 돈을 계속 빌리고 갚고 할 수 있잖아요. 그건 필요에 의해서. 그럼 그때마다 계속해서 저당권의 변경 등기를 하면 번거로울까요? 불편할까요? 번거롭고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은행 직원이 그러는 거지. 그러지 말고 이렇게 매번 돈을 빌리고 갚고 그러지 말고 차라리 당신 부동산 10억이니까 한도를 정해놓자. 내가 8억까지는 빌려줄게. 그래서 일정 기간부터 일정 기간 사이 기간을 정해놓고 여기서 결산을 내자 이거예요. 그 사이에 네가 계좌를 하나 만들어라 우리 은행에다가. 그래서 은행에다가 계좌를 만드는 거예요. 계좌를 만들고 아무 때나 돈을 빌리고 갚아라 그거예요. 아무 때나. 대신 얼마만 넘지 마라. 8억만 넘지 마라. 8억 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돈을 빌려줄게. 그렇게 해서 한 번에 계약을 해버리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가지고 기간을 정해놓고 한도 정해놓고 계좌 하나 만들어 줄 테니 얼마든지 갖다 써. 대신 한도 넘으면 안 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일반 저당권하고 근저당은 뭐가 다른 거예요? 일반 저당권은 돈을 한번 빌려주면 채권액이 그걸로 확정되는 거죠. 1억 빌려줬으면 그냥 1억 원으로 채권액이 확정되는데 반해서 근저당이라는 것은 채권액이 확정이 안 돼요. 결산기가 되어야만 채권이 확정되는 거예요. 중간에 피담보 채권이 증감 변동을 하든 일시적으로 피담보 채권이 제로가 돼도 근저당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있으니까. 그럼 뭐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렇죠. 마이너스 통장. 마이너스 통장은 신용으로 하는 거잖아요. 제 마이너스 통장 얼마까지 되는 줄 알아요? 저 당장이라도 가서 은행에서 돈 빌리면 마이너스 통장 만들었어요. 지금. 그 한도가 얼마까지 되는지 알아요? 제가. 놀라지 마세요. 1억이에요. 저는 그냥 가서 1억 빌릴 수 있어요. 대신 이자가 세요. 7%인가 그래요. 안 해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신용에 따라서. 아시겠죠? 여러분도 만들 수 있어요. 신용에 따라서. 그런데 그 신용에 따라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드는 건데 요거는 신용이 아니라 뭘로? 담보로. 한도액을 정해놓고. 그 제가 1억까지 만들 수 있다는 건 제 한도가 1억까지라는 거예요. 그 이상은 안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만약에 제가 재벌이면 예? 100억, 1000억도 되겠죠? 재벌인데. 그럼 그만큼 신용도가 높으니까. 그죠? 근데 이 근저당은 쉽게 말하면 마이너스 통장인데, 마이너스 통장 만드는데 아무 때나 돈을 빌리고 갚아도 되는 거예요. 예. 대신 결산을 해서 결산기에 채권액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일반 저당권하고 근저당은 뭐가 다른 거예요?
일반 저당권은 돈을 빌려주자마자 채권액이 확정되는 거지만 얘는 뭐하죠? 증, 감, 변동하는 불확정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저당권을 근저당이라고 한다. 근저당이라고 해요. 근저당 개념 이해하셨죠? 근데 여러분 어려운 말인데 당좌, 대월, 계약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이게 어려운 말인데 대월은 대출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대출.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많이 없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사업하는 사람은 은행에다 계좌를 만들어요. 당좌, 대월. 당의 구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좌에서 돈을 대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음을 발행해요. 어음을 발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음값으로 어음을 발행해서 물건값으로 어음을 대신 주는 거예요. 채권자에게. 그럼 얘가 이 어음을 들고 가서 지급 제시를 해요. 은행에다가. 근데 어음 여기 있으니까 어음금 주세요. 그러면 어음 준과 동시에 은행 이 계좌에서 뭐를?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당좌 대월 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은행 창구에 가보시면 기업 창구 이런 데 가보시면 당좌 거래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당의 구좌에서 대출을 해주겠다. 자, 그런데 한도가 지금 얼마죠? 8억이죠? 근데 이 사람이 한도가 다 찼는데 어음을 또 발행해버려요. 예? 1억짜리 어음을 끊어준 거예요. 물건값 대신해서. 그럼 그 사람이 어음 들고 가가지고 지급 제시했는데 은행에서는 돈 줘야 안 줘요? 한도가 꽉 찼으니까. 안 주잖아요. 그럼 이 어음이 뭐 나는 거예요? 그때는 부도 나는 거예요. 이게 부도어음이에요. 이게. 자, 근데 그런 거는 지금 많이 안 쓰잖아요. 요즘에 어음 같은 거.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 생각하시면 된다. 다만 마이너스 통장인데 그건 신용으로 하는 것이고 이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다. 그랬을 때 이 한도액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채권 최고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채권 최고액. 한도를 뭐라고 한다? 채권 최고액. 특징은 일시적으로 피담보 채권, 요 담보된 채권을 피담보 채권이라고 하잖아요.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저당권은 소멸하는 게 부종성이죠. 지난주에 공부했어요. 피담보 채권이 발생하고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따라서 발생하고 소멸한다. 의존하는 성질을 무슨 성? 부종성. 피담보 채권이 이전하면 담보물권도 따라서 이전한다. 무슨 성? 자, 그런데 부종성이라는 게 일단 돈을 갚았어요. 변제를 통해서 피담보 채권을 갚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저당권이라면 저당권은 그대로 소멸하는 거예요. 근데 근저당은 약정 기간이 남아있죠. 일시적으로 돈을 다 갚아서 피담보 채권이 제로가 되더라도 그 근저당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종성이 완화된다라는 특징이 일반 저당권하고 다른 겁니다. 근저당은 무엇이 완화된다? 부종성이 완화된다. 그래서 결산기에 도래하게 되면 피담보 채권이 여기서 확정이 되는 거예요. 결산기에 확정된다. 그럼 결산기 도래하기 전에는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한 채권을 담보한다. 이게 근저당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근저당 보시면 오른쪽에 357조 1항 읽어보시죠. 자, 그래서 1항에서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 채권 최고액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한도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내에 보류해서, 장내로 미루어서 이를 설정할 수 있다. 그렇게 결산기 날짜에 12월 31일로 결산기를 정하면 그 날짜에 채권이 확정되도록 보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경우 확정되기 전까지, 확정될 때까지니까 확정되기 전이죠. 채무가 소멸 또는 이전되더라도 근저당권, 저당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말은 일시적으로 채무가 소멸이 되더라도 근저당 자체는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게 바로 부종성이 완화되고 있다. 그래서 의 보시고 성질 보시니까 성질에서 이 동그라미 1번 뭐예요? 피담보 채권의 불특정이다. 동그라미 2번 그래서 부종성이 뭐 하고 있어요? 완화되고 있다. 이게 특징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봐봐요. 일반 저당권은 돈을 1억 원 빌리면 1번 저당권 설정 해가지고 울고
을구의 저당권 설정해서 1억. 그 다음에 채무자, 뭐, 갑이다. 저당권자, 을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등기상. 그죠? 이건 일반 저당권이에요. 돈을 빌려주자마자 채무액이 확정돼 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근저당은 어떻게 쓰냐면 등기할 때 1번 근저당 설정 이렇게 들어가요. 채권 최고액 예컨대 아까 얼마였죠? 8억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저당권자 을이다. 자 이렇게 나왔을 때 말이에요. 요렇게 나오는 요 제목을 근저당 취지의 등기 그래요. 취지의 등기. 취지라는 건 뜻이에요. 요 제목에 해당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취지의 등기. 그 다음에 채권 최고액 나오잖아요. 요 채권 최고액. 요 두 가지가 필수적 기재사항이에요. 등기에 해야 되는 사항. 그러니까 반드시 채권 최고액과 근저당 설정, 취지의 등기는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됩니다. 등기부상에. 기재하지 않으면 이 등기는 무효예요. 자, 그런데 채권 최고액이 8억이라고 했다는 말은 실제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빌린 돈이 8억이란 뜻이에요? 8억이 아니에요? 8억이 아니에요. 그죠? 일반 저당권은 1억이라고 나왔다 그러면 1억 빌린 거란 말이에요.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1억 빌려줬어요. 빌려가지고 이렇게 1억이라고 확정시켰는데 근저당은 최고액이 8억이라는 얘기가 실제로 8억을 빌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런 거죠. 집을 샀는데 보통 은행은 이 근저당이라는 건 지금 여기서 봤다시피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존재했어야 돼요. 전제 조건이. 그죠?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있어서 피담보 채권액이 증감 변동해야 된단 말이죠. 이랬을 때 근저당을 설정하는데 실제로 은행에서는 돈을 한 번 빌려줬어요. 딱 한 번 빌려줬어요. 1억 원을 빌려줬다. 딱 한 번. 계속적 거래가 아니죠. 근데도 은행에서는 근저당을 설정해버려요. 저당권 설정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근저당 설정하면서 채권 최고를 얼마 잡냐면 1억 2천 잡아요. 채권 최고액 그래가지고 이렇게 잡아요. 그럼 요 차액은 얼마예요? 2천 차액이잖아요. 그죠? 실제로 빌려주는데 1억 빌려줘도 채권 최고액은 1억 2천 잡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은행이 아니고요. 제2금융권이라면 금리가 더 세겠죠. 걔는 130% 정도 잡아요. 1억 3천으로 잡아요. 캐피탈 같은 경우는 금리가 엄청 세죠. 그죠? 15%, 16% 이렇게 금리 받기도 하잖아요. 캐피탈 같은 경우는. 네? 그럼 걔네들이 1억 빌려주면 1억 8천 잡아요. 그럼 그 차익, 요거는 왜 생기는 걸까? 그거예요. 저당권으로 가면요. 저당권으로 가면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을 피담보 채권의 범위라고 해요. 이자를 받는데 이자는 이행기 도가 후 1년 돈밖에 못 받아요. 저당권은. 근데 근저당으로 하면 이자는 무제한이에요. 그래서 요 2천만 원은 요렇게 잡는 게 은행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다 근저당으로 잡는 거예요. 저당권으로 잡으면 지연이자예요. 지연이자. 손해배상. 그냥 이자가 아니라 지연이자. 지연이자는 손해배상금을 얘기해요. 이자하고 지연이자는 다릅니다. 이자는 원본에서 발생하는 게 이자고 손해배상은 약정된 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손해배상금이에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지연이자 그래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연이자가 무제한이에요. 근저당은. 근데 저당권은 1년으로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1억 원 빌려줬는데 지연이자를 1년만 받을 수 있다. 10%로 하면 1년에 1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로 잡으면. 근데 근저당으로 가면 1년에 1천만 원씩 2년 동안 2천만 원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돈을 받을 수 있어요. 은행 입장에서는. 저당권으로 잡으면 한도가 1천만 원밖에 못 받아요. 손해배상을. 근데 근저당으로 가면 손해배상을 이전까지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 1년분의 제한이 있고 얘는 제한이 없으니까. 그래서 실무상으로는 다 은행은 근저당으로 한다. 왜? 손해배상 더 받으려고. 결론이에요. 근저당하고 저당권의 차이점은 일단은 근저당은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게 근저당인데 실제로 운용되는 사례 측면에서 보면 은행은 계속적 거래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근저당으로 간다. 왜? 저당권에서의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서 특히 손해배상의 문제는 1년분으로 제한되는 반해서
근저당에서 채권 최고액의 범위가 1년분의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이게 더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행은 요걸 근저당을 더 좋아한다. 그러니까 저당권은 없는 거예요, 실제로. 눈 씻고 봐도 저당권 느낌은 없어요. 다 근저당이에요. 같은 값이면 손해배상 더 받는 게 좋아요, 덜 받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모든 저당권은 다 근저당이다. 근데 원래 이론상으로 보면 저당권이 일반 저당권이고 얘는 특수 저당인데 오히려 얘가 일반인 거예요, 현재는. 현상으로 보면. 아시겠죠? 자, 요거하고 근저당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근저당 설정과 관련해서 어디를 보시면 418페이지 방가로 3번에 보시면 근저당의 설정에서 동그라미 1번 설정 계약을 하지요. 플러스 뭐를 합니까? 등기를 한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한 장을 더 넘겨보세요. 420페이지. 420페이지 보면 뭐 나오죠? 공동저당 나오죠. 자, 특수저당하고 특수저당에서 첫 번째 우리가 공부한 게 뭐였어요? 근저당. 근저당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마이너스 통장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죠? 자, 여기 봐봐요, 이제. 우리 갑에게 8천만 원을 빌려줍니다. 돈 8천만 원을 빌려줘요. 그럼 갑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어요.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어요. 그럼 이제 얘가 채권자로서 이 부동산의 담보를 잡아야 되죠. 토지에 대해서 8천만 원짜리 저당권 설정하고 건물도 8천만 원짜리 저당권을 설정받는 거야. 돈은 몇 번 빌려줘요? 한 번 빌려줘 놓고 담보를 몇 개 잡았어요? 2개를 같이 잡은 거예요. 예? 채권자 입장에서, 얘가 채권자죠? 채권자 입장에서 담보가 많은 게 좋아요? 담보가 적은 게 좋아요? 많은 게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자? 공동저당이라고 하자. 하나의 피담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부동산에 같이 담보를 잡는 걸 공동저당 그래요. 그리고 이 담보가 지금 몇 개 있어요? 그림상으로는 2개 있잖아요. X부동산, Y부동산. 그죠? 담보가 5개 이상일 때는 공동담보 목록을 따로 기재를 해줍니다. 5개 이상일 때. 왜 5개 이상일 때요? 공동담보 목록이잖아요. 공동담보 목록. 공동담보 목록은 5개 이상일 때 담보 목록을 기재해 줍니다. 그래서 담보가 5개 이상이다 그러면 뒤에 보면 공동담보 목록이 기재, 그래서 등기부에 이렇게 쭉 나와요. 공동담보로 된 게. 자, 어려운 문제 한번 내볼게요. 오피스텔인데 등기를 떼보니까 오피스텔 예컨대 801호라고 해봐요. 801호인데 얘가 801호 오피스텔이 시가가 8천만 원이에요. 801호가 매매가가. 근데 이거 등기를 떼보니까 등기부에 채권액이 저당권이 잡혀 있는데 50억이 잡혀 있어요. 등기부에 보니까. 말이 돼요, 안 돼요? 아니, 그러면 어떤 미친 채권자가 50억 빌려주고 8천만 원짜리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 잡은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얘가 돈을 빌려줬으면 자기가 예컨대 담보 잡은 게 8천만 원밖에 안 나간다면 8천만 원 이하로 돈을 빌려주는 게 정상적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50억을 빌려준 거예요. 자, 이게 뭐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게 뭐 때문에? 공동담보 때문에 그래요. 공동저당 때문에. 이 50억짜리 저당권이 801호, 701호, 301호, 201호, 101호 다 잡혀 있는 거예요. 그게 곱하기 100개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8천만 원짜리 100개면은 80억이죠. 토탈하면 그럼 50억 빌려줘도 되잖아요. 공동담보로 100개를 잡은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게 바로 공동저당이다.
공동저당. 자, 문제는 이제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개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X부동산, 그리고 Y부동산에 있어서 여기에 1번 을이 8천만 원짜리 저당권을 가지고 있죠? 근데 여기도 1번 을이 8천만 원짜리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X부동산 토지고 Y부동산 건물이잖아요. 여기 2번에서 병이라는 사람이 채권이 있고 여기 2번에서 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채권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럼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이 토지에 대해서만 두 사람이 채권자로 있고 건물에 대해서도 두 사람이 채권자로 있는데 얘네들은 지금 뭐예요? 공동저당인 거예요. 그럼 병이라는 사람의 채권이 5천이다. 정의 채권이 6천이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갑이라는 사람은 토탈 을, 병, 정으로부터 얼마 빌린 걸까요? 갑은 토탈에서 얼마 빌렸어요? 을, 병, 정으로부터. 다 더하면 되잖아요. 6천, 5천 하니까 1억 1천이죠? 8천 하면 1억 9천이죠? 또 8천 하면 네? 1억 9천에 8천 더하면 얼마예요? 2억 7천이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얘는 저당권이 두 개일 뿐이 채권액은 하나라 그랬잖아요. 그럼 토탈 얼마 빌린 거예요? 1억 9천을 빌린 거예요. 을이라는 채권자는 8천만 원밖에 안 빌려줬는데 담보를 두 개를 잡은 거예요. 8천만 원짜리 저당권을. 이걸 공동저당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을이 갑에게 1억 6천을 빌려준 게 아니라 8천 빌려준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8천짜리 저당권 잡고 여기도 8천짜리 저당권 잡고. 이해되셨어요?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공동저당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동시 배당했을 때 방법하고 이시 배당했을 때 방법하고 어떻게 배당을 받게 되느냐.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공동저당에서는. 그래서 계산 문제도 나오게 돼요. 동시 배당하면 경매 대가에 비례합니다. 얘 1억에 낙찰이 되고요. 얘도 1억에 낙찰이 됐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얘와 얘를 같이 한 시점에 배당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한다고요? 경매 대가에 비례해서 채권액을 나눠서 받아요. 경매 대가에 비례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서 얼마를 받아야 되느냐면 X부동산 경매대가, Y부동산 경매대가 중에 X부동산의 경매대가 곱하기 8천이에요. 그 비율로. 그러면 1억 하니까 2분의 1억이죠. 2억분의 1억이잖아요. 곱하기 8천이잖아요. 약분하면 4천 받는다. 그래서 여기서 4천 받아가고 여기서도 4천 받아가라. 그러면 8천 받잖아요. 이렇게 계산하는 게 나오게 돼요. 여기서 무너지시는 분들이 있죠. 계산 문제 무너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경매 대가에 비례한다는 말은 X부동산, Y부동산 동시에 배당하게 됐을 때 을이 한쪽에서 몰아치기 해서 8천만 원 다 받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후순위자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얘가 여기서 4천만 받고 얘도 여기서 4천을 받으면 얘는 어쨌든 다 받은 거잖아요. 8천만 원. 그러니까 4천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얘하고 얘의 비율대로. X부동산이 1억인데 Y부동산이 2억이다. 낙찰대금이. 그럼 어떤 비율로 받아야 돼요? 1대 2의 비율로 받아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1대 2의 비율. 근데 채권액이 9천만 원이다 그러면 X부동산 낙찰대금이 1억, Y가 2억이다. 그럼 1대 2의 비율로 받아야 되겠죠? 그럼 9천만 원은 1대 2의 비율로 어떻게 나누면 돼요? 3천, 6천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계산 방식은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이 공식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약분하는 걸 또 싫어하시더라고요. 약분하는 것 자체를. 그런 분들도 계셔요. 손 던지가 오래됐으면. 그럼 그냥 그대로 계산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 1억, 요거 1억이잖아요. 두 개 합치면 2억이죠. 분의 요거 1억이죠. 곱하기 8천이잖아요. 그러면 1억하고 8천 곱해요. 계산기로. 그리고 2억으로 나눠버려요. 그럼 답 나와요. 네. 약분 같은 거 하지 말고. 약분하는 건 편하게 하려고, 계산을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아예 약분하지 마시고 그냥 하시면 돼요. 얘한테 사과 하나 줄 때 얘한테 2개 주는 거예요. 사과 하나 줄 때 2개 준다. 그러면 하나 줄 때 2개 준다 그랬을 때 토탈 몇 개 주는 거예요? 3개죠?
얼마를 곱해야 9개가 되는 거예요? 3개. 그럼 여기다 3, 여기다 3, 6, 3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는 제가 하여튼 약분의 계산을 가지고 1시간을 강의했는데 효과가 없더라고요. 이게 안 되시는 분은 이건 제가 어떻게 못 해드려요. 계산기 두드리시면 돼요. 자, 이제 20에, 이거 지워버렸네. 20에 해당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거예요. 아까 X부동산의 낙찰대금 1억 원이었고 Y가 1억 원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1번 을이 8천을 배당받아가요. 이렇게 다. 얘 먼저 배당하는 거야. 그럼 1억에서 얘가 먼저 이제 다른 시점에 배당하는 거니까 얘를 먼저 배당했다. 선배당했다라고 해봐요. 그러면 1억 원에서 얘가 8천을 가져가니까 얼마 남아요, 이제? 2천 남잖아요. 그 2천을 후순위자 병이 받으면 돼요. 근데 얘는 얼마 받아야 되냐면 5천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2천밖에 못 받은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3천 나왔죠? 그럼 이 3천만 원을 어떻게 하냐면 1번 을이 8천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아까는 동시 배당할 때는 4천, 4천 나눠서 받았는데 이제는 서로 다른 시점에 배당을 하니까 이거 먼저 배당을 하게 되면 후순위자가 못 받게 되는 그 돈을 대신해서 이쪽으로 가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20배당할 때는 어떻게 하죠? 후순위자가 대신 자리에 들어간다. 후순위자가 얘 받을 대신 들어가서 얘 대신 얼마를 3천을 받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그럼 이제 1억 원에서 어차피 얘는 다 받았잖아요, 을은. 여기서는 받을 게 없잖아요. 그래, 얘 자리에 대신 들어가서 받고, 그럼 여기서 3천 받으면 1억에서 3천 빼면 얼마 남아요? 7천 남는 거 후순위자가 받으면 되잖아요. 이해되셔요? 자,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보세요. 지금 아까 이 후순위자가 예를 들어 6천이다 라고 가정을 해봐요. 6천, 5천, 1억 1천이죠. 8천 하면 1억 9천이죠. 근데 얘 낙찰대금과 얘 낙찰대금이 합쳐서 얼마예요? 2억이잖아요. 토탈 부동산의 가치가 2억이고 채권이 1억 9천이잖아요. 그럼 충분히 돈을 변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나눠서 후순위자가 받아가라. 대신 경우수가 2개예요. 2개를 같이 경매로 했을 때 배당받을 때는 한쪽에서 몰아치기 받지 말고 비례해서 이 경매 대가에 비례해서 채권을 나눠받고 설령 한쪽만 먼저 배당을 했다. 그러면 거기서 다 받아가더라도 못 받은 후순위자는 다른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해서 받아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맞추자는 거예요. 대략. 이게 되시는 거예요? 취지가? 결국 동시배당이냐 20배당이냐 요거 가지고 따져주는 겁니다. 공동저당에서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공동저당의 420페이지 방가로 3번 공동저당의 목적물이 모두 채무자 소유일 때 동시배당한다.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래서 기억. 동시배당의 경우는 각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 비례해서 채권의 분담을 정하고 나머지를 후순위 저당권자 변제에 충당한다. 예컨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이거 한번 보시고 오른쪽에 보시면 그래서 거기에 추가 어디셔널 있죠? ADD 부담액 계산 방식은 분담액은 해당 부동산의 매각대금 나누기 총 매각대금 곱하기 피담보채권. 아까 제가 써드린 저거예요. 그다음 20배당 기억 보시면 20배당에 있어서는 목적물을 가운데 어느 부동산만이 먼저 경매에 배당하는 때 공동저당권자는 그 대가로부터 채권 전액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랬죠. 그렇게 되면 뒤에 후순위자가 못 받게 되니까 니은 보시면 경매된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만일 동시에 배당했더라면 다른 부동산이 부담했을 금액의 한도 내에서 뭐를 해요? 공동저당권자의 대위해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후순위자가 대위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물권법은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우리 계약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